네, 찍을까요? 네,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자 국자답게 가르친다고 잡아는 누구? 네, 김기현 선생님입니다. 네,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B 파이널 특강 지금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역사 B 최종 정리 영상이고요. 이 파이널 특강의 부제 3일간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기적을 바라지 말라 그랬지만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파이널 특강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요 이쁜 국자는 제가 기부를 받았어요. 2학년 여학생한테요. 네, 너무 고마워요. 너무 이쁜 국자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왜 선생님이 뭐 요리사도 아닌데 왜 갑자기 국자를 듣고 하냐? 라는 거에 대한 짤막한 설명 이후에 역사비 최종 정리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자쌤인 이유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시대라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었었죠. 그때 틱톡이라는 영상에 이제 배우 이시영 배우가 자기가 혼자 꽁트를 찍는데 막 이렇게 부엌 도구들과 같이 꽁트를 찍는 게 있었어요. 부엌 도구들에 막 이름을 붙여서. 근데 하필 그때 이 국자에 붙여진 이름이 기현이었어요. 기현. 아마 그 이유는 그 아이돌 그룹 중에 이제 유씨인데 내 기현이라는 아마 분의 이름을 딴 것 같은데, 그래서 여학생들이 물론 그분과 감히 제가 범접할 수는 없잖아요. 이름만 같은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국자쌤이란 별명을 붙여줬고요. 이러한 다양한 국자들을 많이 기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선 해달라고 해서 채널명도 역사 레시피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유를 아셨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다. 자, 그리고 시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총 30문제, 35문제죠. 35문제, 객관 30문제, 객관식은 총 1점, 2점, 3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술형 문제는 총 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A와 B의 비중은 어떠냐? 역사 B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역사 B 파이널, 그래서 특강과 학습지를 나눠준 거니까 제가 나눠준 키워드 쏙쏙과 함께 파이널 특강을 참고하시면 이 파이널 특강만 본다면 무조건 90점 이상, 100점 이상 맞을 겁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A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역사 A 부분을 아예 버리고 역사 B만 하면은 절대로 90점 이상 100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80점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역사 B 파이널 특강 역사 B만 커버치기 위함이고요. 60, 70점대, 그러니까 역사 B가 아마 그 정도, 다 맞으면 그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는 역사 A 영역이기 때문에 역사 A도 반드시 따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자, 또 하나, 연습 문제는 연습 문제일 뿐 그 점수가 낮다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 것. 실제 시험은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쉽다고요. 그죠? 자, 그럼 역사 B 파이널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역사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각 시대 여러 나라가 막 나오고 막 유럽 사람들 이름 너무 어렵잖아. 막 그레고리우스 7세, 하이니 4세, 뭐 예를 들면 우르바누스 2세, 보니파키우스 8세, 너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그리고 한 대륙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유럽, 그리스, 로마, 프랑스 왔다 갔다, 영국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의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뭐냐? 이런 많은 개념들과 이런 게 나올 때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많은 팩트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선생님도 되게 많이 노력해요. 자, 그런데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뇌 연구, 뇌과학자들이나 인지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그죠? 뇌는요, 이 파편화된 조그만한 사실들을 여러 개 외워서는 오랫동안 기억 못해. 그것들을 한 대로 묶어주는 뭐야? 계속 큰 큰 테마별로 덩어리로 묶어서 기억하면은 그 덩어리를 딱 기억해내면 세분화된 지식들이 쫙 기억이 나는 거야. 안 믿기죠? 그래서 항상 큰 주제로 묶는 연습을 하셔야 돼. 키워드 쏙쏙은 여러분들이 그걸 작업을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못하니까 내가 큰 주제로 그렇게 묶어준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키워드 쏙쏙에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는 방식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정리하는 걸 로직 트리라고 합니다. 논리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때 객관식 문제를 푸는 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키워드들을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학습지를 구성한 거니까 키워드 수도 그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로직 트리. 제가 키워드 수트에 준 것처럼 큰 주제로 묻는 연습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큰 단위가 뭘까요? 한 나라별로 배우는데 그 나라를 구성하는 건 바로 이 딱 세 가지 요소로 압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 하나의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어떻게 그 나라가 먹고 사는지 경제적인 목적, 그죠? 자,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식량을 획득하고 자원을 획득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런 규칙 없이 누가 컨트롤해주는 사람 없이 막 풀어놓으면 뭐야?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자원을, 어떠한 돈을,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규칙하에 나눠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을 뭐라 그래? 정치라 그래.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정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 정치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야. 그걸 적절히 분배만 해주면 인간 사회는 끝나나? 아닙니다. 하나 더 있죠. 뭐야? 네, 그렇죠. 사상적인 거 바로 뭘 통칭해서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국가가 운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사 교과서도요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총 어떤 나라를 정리할 때 뭐야? 정치사로 묶어서 정리, 경제사로 묶어서 정리, 문화사로 묶어서 정리. 이렇게 하신다면 훨씬 더 압축되게 정리를 컴팩트하게 A4 한 장으로 딱 정리가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도 요 순으로 정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가 운영되는 요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시고 요 세 가지 요소 순으로 교과서가 진행이 되고 당연히 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시험 문제도. 알겠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입각해서요. 첫 번째 시대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그래요.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선사시대가 뭐야? 역사시대 이전, 기록이 없던 시기. 따라서 이 선사시대가 중요한 건 뭐다? 문자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물과 유적이 중요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사시대 처음에는 우리가 구석기부터 볼 건데요. 당연히 유물, 유적을 반복해서 보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이 유물과 유적을 보고도 이거 어떤 시대네? 이거 어떤 시대구나? 이렇게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첫 번째 구석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석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잠깐만 에어컨 좀 틀고 올게요. 네, 지금 강의를 하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 살짝 틀고 왔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선사시대 중요한 건 제가 유물 유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 유적과 더불어서 그 유물 유적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항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유물과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과 유적 볼 거고요. 다른 파트로는 뭘 볼 거냐면 특징. 자,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유물 유적 사진을 줘놓고선 이 시대의 특징을 옳은 것은 이 시대의 특징은 뭔데? 라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자, 대표적인 유물 유적 너무 감사하게도요. 구석기 시대 유물 유적 주먹도끼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 그죠? 그리고 구석기가 왜 구석기야? 그러니까 돌을 때려서 만든 뗀석기를 사용해서 구석기입니다. 그쵸? 구석기. 그러면 그런 주먹도끼나 이런 단순한 거 말고 좀 특이한 거 교과서에 뭐 나와 있죠? 그죠? 대표적인 유물로는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빌렘 노르프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조각상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로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라는 도시에서 발견됐다 해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비너스를 상징하는지는 모르고요.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냥 붙인 겁니다, 학자들이. 두 번째는 뭐예요? 프랑스 라스코라는 데서 발견된 라스코 뭐예요? 동굴 벽화. 교과서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외에도 주먹도끼, 선배지레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커먼 센스이기 때문에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특이한 거 두 가지. 그럼 이거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럼 구석기 시대 특징이 뭐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구석기 시대 특징? 주로 한 곳에서 머물러 살았어요. 끊임없이 이동해야 됐어. 왜? 먹고 살려면 사냥하고 열매 따고 열면 계속 사냥감이 있는 데를 찾아서 다녔어야 되고요. 계속 열매가 있는 데를 찾아서 다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 그랬어. 집은 그냥 만들어진 동굴이나 진짜 집 같지 않은 나무를 얼기설기 그냥 얽혀놓은 막집에서 지냈다라고 했어. 그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는 차별이 있었을까? 아니면 모두 다 평등했을까? 그렇습니다. 모두 다 평등합니다. 바로 평등 사회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이 유물 유적과 연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죠? 너무 간단하죠? 대신 이 시대는 뭐야? 반드시 사진, 유물 유적 사진, 이거를 이 사진이 눈에 익어야만 이게 구석기 시대구나, 이게 신석기 시대구나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죠? 교과서에 있는 사진 꼭 보시길 바라. 알겠죠? 키워드 속속에도 적어놨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석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끝. 자, 지우고 갈게요. 자, 두 번째 선사시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석기 시대. 신석기는 왜 신석기입니까? 돌을 때려서 투박하게 도구를 만든 게 아니라 돌을 정교하게 갈아서 만들었어요. 즉, 간석기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그러면 이 신석기 시대에도 뭐가 있어? 그렇죠. 유물 유적이 있는데 어떠한 유물 유적이 있고 또 이 유물 유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특징들을 알 수 있는데 라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유물 유적부터 볼게요. 자,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물 유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 신석기 시대는요,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라고 해서 따라서 이 돌을 가는 모두 필요해 갈돌과 갈판. 그렇죠? 돌을 가는 판이나 이렇게 가는 돌도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바로 이게 나왔다. 조금 정교하게 갈린 돌이 나왔다. 신석기 시대를 여러분들이 판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도 똑같이 구석기 시대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 동굴벽화가 있어.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까 라스코 동굴벽화 다른 동굴벽화가 교과서에 적혀 있는데 꼭 반드시 그 벽화도 사진을 봐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실리 나제르 벽화라는 벽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발견된 겁니다. 잠시만 끊고 할게요. 네, 여러분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촬영 기기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잠깐 끊겼습니다. 끊겼더라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인데요. 유물 유적으로는 갈돌과 갈판이 있고요. 다시 적어드릴게요. 갈돌과 갈판 이러한 도구들 교과서에 분명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먹도끼랑 구석기 시대 순배찌르기 이런 거 안 적어줬던 게 교과서에 나와 있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데 갈돌과 갈판이라고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적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석기 시대 벽화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타실리 나제르 벽화라는 벽화가 있다.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유적이고요.
그 다음 게 조금 특이합니다. 자, 보통 촌락, 그러니까 어떤 마을 단위의 도시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이러한 유적지는요, 청동기 시대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학자들이 분석을 해왔는데요. 뭐 완전히 비교적 최근은 아니지만 그나마 21세기 들어서 그 튀르키예 지역,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에서 이 촌락 유적지, 마을 유적지가 나왔습니다. 역사서에 나와 있죠. 자, 그 유적지를 뭐라고 하냐면 튀르키예 도시 차탈헤이크에서 발견됐다 해서 차탈헤이크 유적지라고 하는데요. 요거 언뜻 보면 그냥 청동기 유적지처럼 생겼단 말이야. 정말로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튀르키예 차탈헤이크 유적지. 어느 시대 유적이라고요? 신석기 시대 유적지라고. 차탈헤이크 유적지. 차탈헤이크 유적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석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이동했나요? 한 곳에 머물렀나요?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정착 생활을 했고요. 그럼 정착 생활과 더불어서 뭘 물어봤어? 어떻게 정착하게 됐는지를 물어볼 거 아니야. 뭐가 시작했다? 농경과 목축. 무슨 말이냐면 농사도 짓고요. 가축도 기르면서 식량을 직접 나가서 사냥하거나 열매를 딸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이때 농사, 쌀 농사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가능하지 않다. 잡곡류였다라는 거. 기장과 피와 같은 잡곡류, 뭐 예를 들면 조, 피, 뭐 기장 이런 거 같은 잡곡류였지 쌀 농사는 청동기 시대에 가서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특이한 특징이 뭐냐면 드디어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 물론 요즘 학설은 구석기 시대에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 아직까지는 종교라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거 신석기 시대에서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석기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단 하나 마음에 걸려서 말하는 건데요. 자, 불과 언어는 언제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구석기 시대 훨씬 이전부터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우리 배웠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야? 호모 에렉투스라는 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린이 있었고,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있었고, 호모 에렉투스 단계부터 이미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불과 언어를 사용한 거는 진짜 고대 인류고요. 그 호모 사피엔스 종이 많이 번성해서 구석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야. 즉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 처음 사용했다. 불과 언어를 그냥 사용했다는 뭐야? 맞는 말이야 이 시대도. 하지만 불과 언어를 처음 사용했다. 처음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 이 시대야? 구석기 신석기 시대? 아니라고요. 훨씬 더 고대 인류 때부터 그건 사용해 왔던 거라고요. 교과서를 보다가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굳이 전반이 다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처음으로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OX? X라고요. 근데 그냥 처음이란 말이 빠지고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도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사시대 마무리 짓고요. 우리 드디어 여러분들이 라포라포라든지 온라인 퀴즈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반복했던 고대 문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웠다 갈게요. 자, 네, 중간에 영상이 조금 잘렸었는데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 작년 거 파이널 특강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내용 거의 똑같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들은 조금 압축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즉, 키워드들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다 보니까 스토리를 수업 시간 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파이널 학습자 교과서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선 진짜 그런 공부가 다 된 사람들이 마지막 정리하는 용도라는 거 기억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고대 4대 문명 보고 있습니다. 4대 문명. 4대 문명 하면은 2학년 2반 남학생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죠? 네. 자, 4대 문명 우리가 배운 거는 역사 뒤에서 배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1번과 2번으로 해서 우리가 1번과 2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차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고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지롱. 이런 유치한 거 하지 말고요. 이런 건 뭐야? 커먼 센스. 그런 거 빼고 좀 디테일하게. 제일 중요한 건 종교 간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 이집트는 뭐? 내세적.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현세죠. 그거를 나타내는 유물들 바로 이집트 사자에서 메소포타미아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종종간의 차이는 바로 환경적 요인 때문에 차이 난다라고 서술형 주제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집트는 뭐야? 지형이 개방적이 아니죠. 봐봐, 락기잖아, 그렇죠? 이집트는 지형이 뭐라고요? 폐쇄죠. 그래서 외부의 침입이 적었다고, 전혀 없었다고, 혹은 적었다고. 그러니까 뭐야? 삶이 안정돼. 게다가 강도 뭐야? 정기적으로 본다면 예측이 가능하다. 일상이 지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후세계 내세적 시장을 발달하고요. 메소포타미아 반대로 뭐야? 지형이 개방적이야. 평탄해. 외부의 침이 겁나 많아. 그리고 강도가 지멋대로 범람해. 이러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현재를 즐기자. 현재적 시장이 발달한다. 자, 그 이외에도 어떤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그 이외에 대표적인 유적지 우리 아셔야겠죠. 대표적인 유적지들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대표적인 유적지는 뭐가 있을까? 자, 뭐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뭐죠?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 대표적인 유적지는 피라미드가 있고요. 자, 대표적인 유적지는 뭐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외의 특징들, 그 외의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 곁다리로.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무슨 달력? 양력을 썼고요. 또 그렇습니다. 측량술, 기하 이런 게 발달했죠. 왜 그렇게 써? 그렇죠.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건축물도 만들려면 수학적 머리가 굉장히 뛰어났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외의 특징으로는 뭐 있어? 그렇습니다. 식진법. 또 상형문자 썼잖아요. 상형문자, 그림 문자인 상형문자를 사용했다라는 이러한 세부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메소포타미아도 봅시다. 자, 그럼 달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은 태음력을 사용했고요. 몇 진법? 60진법 사용했다 했잖아요. 60진법. 그 외에 메소포타미아의 특징들을 보자면 위에서 했지만 현세적 신앙 이런 것들이 있고 이집트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굳이 비교하자면 쐐기 문자라는 문자를 썼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조심하셔야 될 점. 수메르인이 건설을 했습니다. 수메르인이요. 아무르인이 아니라 함무라비 왕으로 대표하는 아무르인이 아니라 바로 메소포타미아는 수메르인이 건설했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정리하셔야 되고요. 로직트를 정리하셔야 되고 이런 커다란 주제를 특징으로 해서 이렇게 묶었다 풀었다 하는 연습을 자주 하신다면 이런 많은 내용들도 오랫동안 기억에 저장되고 또 바로바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이걸로 정리 끝! 자, 그럼 이제 또 뭐 볼 거냐면요. 함무라비 같은 건 여러분 쉽잖아요. 함무라비. 플러스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함무라비인데요. 우리 메소포타미아에서 플러스로 볼 것은 뭐가 있냐면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인데요. 이번에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까 여러분 저 적었던 거 있죠?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좀 더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지워졌군요. 네. 메소포타미아 밑에다가 바빌로니아 왕국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빌로니아 왕국을 대표하는 왕은 바로 함무라비 왕이었고 이 함무라비 왕과 관련된 법전은 뭐가 있다?
함무라비 법전이 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특징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주의. 하지만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바빌론 왕국 기억하셔야 될 게 메소포타미아를 건설했던 수메르인이 아니라 아모른이라는 다른 종족이다라는 것도 눈여겨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었던 메소포타미아의 특징, 수메르인 옆에다가 바빌로니아 왕국과 이런 특징들을 적고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훨씬 더 시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4대문명 끝을 내고 곧바로 그리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자, 그리스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폴리스야. 자, 폴리스라는 도시국가가 바로 그리스의 특징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형이 복잡하고 해안선이 복잡해. 그리고 지형이 험준한 산악지대다 보니까 전부 다 해안가 중심의 조그마한 도시국가들이 발생하게 된 그것을 바로 폴리스라고 한다. 자, 대표적인 폴리스는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네, 아테네가 있고요. 반대편으로 뭐가 있어? 스파르타가 있어요. 스파르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그리스. 조금 선생님이 위에다 다시 쓸게요. 자, 그럼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동시다발적으로 겪었던 걸 보자면 일단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르는 일명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을 같이 치렀었고요. 또 하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의 운명을 걸고 서로 싸운 거 뭐가 있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거 묶어주시고 각각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르타는 교과서에 보면은 스파르타는 이주의다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군국주의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국가의 시스템이에요. 전부 다 군대식으로 운영하는 거야. 이유는 뭐다? 자, 스파르타는요 도리아인이라고 부르는 외부 민족이 그리스 반도에 침입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세운 나라입니다. 세운 폴리스야.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정예 요원들이 다수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의 스파르타 시민들을 굉장히 빡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굉장히 유명한데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시스템이 군국주의고 이 스파르타 시민들은 혼밥이 가능하다 그랬나? 아니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15인 바로 공동 식사 제도가 있을 만큼 밥도 늘 15명이 한 세트가 돼서 식사를 했어야 됐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 공동 식사 제도를 시스티아 혹은 피디티온이라고 그리스어로 말한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스파르타는 저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더 뭐의 맹주다? 펠로폰 네소스 동맹의 우두머리. 자, 이 동맹의 주인이라 해서 그것을 맹주라고 합니다. 맹주. 네, 동맹의 넘버원이다. 이 동맹을 이끄는 폴리스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테네를 보면은 아테네 하면 여러분 키워드가 하나입니다. 무슨 정? 그렇습니다. 민주정입니다. 그럼 이 민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들, 특징적인 인물들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그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했지만 가장 특징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뽑자면 대표적으로 민주정의 스타트를 끊었던 사람. 나는 솔론은 뭐야? 금권정이라고 부른다 했죠. 금권정. 금권정이 뭐야? 재산에 따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부여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은 권리를 많이 행사할 수 있고 재산이 적으면은 권리를 적게 행사하는 바로 재산에 따라 차별을 계급을 두는 바로 금권정을 실시했다가 바로 솔론이었고요. 그리고 솔론 다음에 요 중간에 참주가 있었다. 참주 바로
헤이시스트 라토스라는 독재자가 있었고요. 이 독재자를 물리치고 자 사실상 민주정의 완성자라고 하면 우리가 페리클레스를 많이 읽었지만 페리클레스를 많이 가르치지만 사실 페리클레스는 완성된 민주정이 오기 전에 바로 제도를 어느 정도 민주주의의 제도를 어느 정도 완성시킨 바로 인물이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어떤 정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바로 이런 독재자 참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자기 조각에다가 독재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적어가지고 투표하는 그래서 6,000표 이상이면 10년간 추방해버리는 바로 뭐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야 도편 추방제라는 것을 마련했었고요. 그리고 500명의 대표를 뽑아서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500일 평의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또 인상적이고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민주주의의 완성자라고 하면 바로 페리클레스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 페리클레스가 민주정의 완성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 추천제, 모든 공직, 물론 장군이라든지 이런 군사적 특수한 능력이 필요한 것들은 추첨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관직들은 추첨을 했고요. 또 딱히 일을 하지 않아도 정치만 하더라도 돈을 주는 수당제를 실시했다고 했고요. 또 민회가 중심으로 움직였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죠. 이 수당제와 관련된 동맹이 뭐야? 바로 델로스 동맹이었고 델로스 동맹의 이유는 뭐야? 바로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델로스 동맹을 만들었는데 이 아테네가 뭔 짓 한다 그랬어. 이 델로스 동맹을 만들긴 해. 그래서 자기가 우두머리 노릇을 하면서 야 페르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돈 모아서 쳐들어왔을 때 그 돈으로 막자. 그 돈으로 병사들 갑옷도 입히고 전쟁 장비도 갖추자 라고 주장했는데 이 돈을 빼돌려서 어떻게 했다 했어? 수당제로 다 갖다 뿌렸다고. 남의 돈을 갖다 뿌렸다고. 자 그렇게 되자 이 델로스 동맹 때문에 벌어지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발했다 했어? 그죠? 스파르타가 반발을 해서요. 델로스 동맹을 이끄는 아테네를 짓밟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 그것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테네는 스파르타한테 굴복했지만 결국에 스파르타는 유지하지 못하고 이후에 이 밤의 배울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에 의해서 그리스가 멸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게 대략적인 그리스 세계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것이고요. 뭐 세부적으로 서술형 주제로 내주었던 뭐 그리스 민주정의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리스 정리를 하고요. 바로 다음 마케도니아, 바로 필리포스 2세에 이어서 엄청난 세계 제국을 건설하였던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할게요. 자, 잠깐 쉴까요? 네, 잠깐만 끊었다 가겠습니다. 네, 찍을까요? 네,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장 국자답게 가르친다고 잡은 누구? 네, 김기현 선생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파이널 특강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질문 중에요. 여러분,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왜 분열되었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후계자가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후계자도 없었고 후계자를 지목하지 못하고 죽자. 젊은 나이에 30 초반에 죽자.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서로 갈라먹었다고요. 그렇죠? 이 누가 봐도 이 탐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실력 있는 밑에 장군들이 제국을 나눠 먹습니다. 그죠? 자, 그럼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은요
두 가지 특징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바로 주요 전투와 관련돼서 하나, 또 뭐예요? 동서 융합 정책.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제국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영향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전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뭐 인도에서의 전투까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격파했던, 다리우스 3세를 격파했던 이소스 전투라든지, 결정적으로 페르시아가 꼬꾸라지게 된 가우가멜라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과서나 역사 구도에 나와 있는 경우에 위치라든지 이런 전투 명령은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동서융합 정책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자, 제일 먼저 했던 게 한 가족이 돼야 친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본인을 비롯한 장군들을 다 페르시아 여성들과 강제 결혼시켰고요. 또 제가 말했죠, 이 동서융합 정책, 말이 융합이지 어떻게 하려는 거였다고요? 이 아시아에다가 그리스식 어떤 제도라든지 문화를 이식시키는 작업이었다고요.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제국 내 30여 개 정도의 도시를 만든다고요. 그 도시의 이름이 뭐야?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를 30여 개 정도 건설하는데요. 지금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밖에 안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영향입니다. 영향은 뭐야? 이 영향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뭐야? 바로 헬레니즘 문화의 탄생입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탄생. 근데 헬레니즘 문화로 끝이 아니에요. 이 헬레니즘 문화가 어디에 영향을 줘? 그렇죠.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주고요. 이 간다라 미술은 처음으로 인도 사람들이 부처의 얼굴,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건 아시아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는데,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인도 지역을 침입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전달이 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의 얼굴을 인간의 형상으로 한다는 것을 영향이 미쳐가지고 인도 사람들도 그렇게 조각을 하게 됐고요.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에서 윙강 룽먼 석굴이라는 부처님 석상,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신라에 와서 석굴암 본존불의 모습으로까지 전달이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헬레니즘의 전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영향까지 정리하면 깔끔하죠?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스토아 철학가, 세계 시민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영향, 헬레니즘 파트에 여러분이 적으셔야죠. 내가 이거 안 적었다 그래서 기억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파이널 학습이 넣어드렸잖아요. 하지만 굵직굵직한 거, 만약에 굵직굵직한 문제를 푼다면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고. 스토아, 에피쿠로스까지 알면 너무나 좋지만 만약에 그걸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요것만이라도 꼭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나라, 그 유명한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첫 번째는 뭘 볼 거냐면요. 로마. 네. 로마는 원래 정치체가 뭐야? 공화정이었어. 공화정은 왕이 없는 정치 체제인데요. 이 공화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로마의 노력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평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평민이야 호민관직을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12표법이라는 실초의 법을 정해서요, 평민들의 권한, 그다음에 귀족의 권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화적인 노력이고요. 두 번째는 리키니우스 법이라는 법을 제정했다고 했죠. 최고 직책인 집정관,
정확히 말하면요, 리키니우스법은 리키니우스법이 아니라 리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라는 관료가 만들었다서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인데요. 그냥 줄여서 리키니우스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리키니우스법은 최고 직책인 집정관직은 반드시 한 명은, 두 명을 선출하는데 반드시 한 명은 평민이어야 된다라는 법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호르텐시우스법이라고 했습니다. 호르텐시우스법.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 평민회의 결정은 귀족들의 회의체인 원로원의 결정에 비해서 급이 떨어졌어. 이유는 평민에서 결정은 그냥 본인들끼리 결정일 뿐이야. 평민에서 결정한 게 모든 로마 시민이 따라야 된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 따르지 않아도 됐었어. 그런데 이제부터 이 호르텐시우스 법이 통과되고 나서 뭐야? 평민의 결정도 원로원의 결정과 똑같이 모든 로마 시민이 따라야 된다. 즉 평민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생긴 거예요. 즉 법적으로 이제 뭐야? 법적으로 귀족과 평민이 같아진 법이 바로 호르텐시우스 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공화정 호르텐시우스 법을 통해서 공화정이 안정화가 됐어. 자,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로마는 이제 밖으로 팽창해요.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는 카르타고와의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이 안정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요. 하지만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나서 오히려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공화정이란 체제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위기를 맞이하게 되냐면, 자, 키워드만 쓰겠습니다. 바로 라티푼디움의 성행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가 커져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겪게 되고요.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누구에게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있었죠. 자, 이들의 개혁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법? 농지법과 동물법이 있었습니다. 농지법 같은 경우는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 분배하려는 법을 농지법이라고 하고, 곡물법은 곡물을 싼 값에 제공하려는 법을 곡물법이라고 한다라고 서술형 주제 파트 때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크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고 대혼란을 맞이한다 했죠. 대혼란. 오늘 실패로 끝나게 되고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혼란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차별받던 존재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로마 정치가 어지러워지니까요. 대표적인 난이 검투사였던 스파르타 후스의 난이 굉장히 대표적인 거였고, 이 난 때문에 로마가 굉장히 위험했다고요. 하지만 이 스파르타 후스의 난과 이 혼란을 진압하고 새롭게 세 명의 영웅이 떠오르니 이른바 무슨 정치? 그것을 삼두 정치라고 한다 그랬어요. 요 삼두 정치는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뒤에 부분은 말이죠. 작년 파이널 특강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링크는 다 걸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미안합니다. 여기 공화정까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시간 관계상 안 올려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미안합니다만 여기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거는 2023년 파이널 특강을 참고하시고요. 이것으로 파이널 특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